예. 1강에서는 직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분석을 하고 공기업에서 도대체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면접관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소서를 쓴다는 게, 자소서를 쓰라 그러면 맨 처음에 막 글부터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글은 사실 글을 쓴다는 거는 제일 비중이 작아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글부터 쓸까요? 그 글을 쓰기 위해 한 3년, 4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자료 조사를 하고 뭐 직접 찾아가서, 예를 들어 내가 야구 선수에 대한 뭐 글을 쓰고 싶어. 그 야구 선수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뭐 야구 관람도 하고 이러면서 한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글을 쓴단 말이에요. 자소서를 쓰면서도 내가 그 자료 조사를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써야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글부터 쓰려고 하니까 글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4가지 스텝으로 구분을 했어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딱 4가지 스텝만 기억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문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인성을 물어보는 건지, 역량을 물어보는 건지, 뭐 능력을 물어보는 건지, 역량 중에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 뭐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 이게 대인관계 능력인지, 문제 해결 능력인지, 뭐 자원 관리 능력인지, 뭐 조직 이해 능력인지,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건지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이 잡히죠. 여기 원 스텝부터 잘못되면은, 문제 분석부터 잘못되면 글을 쓰나 마나요. 이상한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안 하고 그냥 막 쓰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죠. 그러니까 얼핏 보고 뭐 도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다른 회사에 도전이라는 단어에 썼던 거를 그냥 갖다 그대로 붙여놓잖아요. 근데 문항에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회사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어떤 회사는 뭐 동기, 행동, 결과 순으로 쓰세요. 어떤 회사는 뭐 누구랑 했고 그 결과가 어땠고 뭐 그로부터 배운 점을 쓰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세부 항목이 다른데 여기에 썼던 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티가 금방 나요. 이게 뭐 이거나 뭐 똑같은데 뭐 어떻게 알아? 라고 하겠죠? 근데 세부 항목들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티가 나요. 이거 딴 데서 썼던 거 갖다 붙여놓구나.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항상 새로 써야 돼요. 그래서 같은 항목이라도 여기의 문항에 부합하는, 그래서 문제 분석을 잘 해야죠. 문제 분석이 끝났어. 이거는 대인관계 능력인데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도 갈등 관리에 대한 능력이야. 그 문제 분석이 끝났어. 그러면 경험을 선택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이거는 해결한 게 포커스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한 게 포커스예요. 대부분의 갈등 관리 해결한 경험을 쓰세요 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분석이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험을 선택했어. 근데 경험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자소서 쓸 때마다 경험을 새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 리스트라는 것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책의 부록에 수록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자소서 첨삭을 하면서 경험 리스트를 쓴 사람이 딱 한 명 봤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연도별로 자기가 뭐 2014년에 어떤 경험을 했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글로 써놨어요. 하나씩 에피소드별로 뭐 동아리 활동하고 써놓고 그 다음에 뭐 봉사단 활동하고 써놓고 그 다음에 2015년 거, 2016년 거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쭉 써놓으니까 그 경험 리스트를 보고 내가 이 문제 분석한 거와 가장 부합하는 거를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경험을 했으면 적어놓지 않으면 금방 까먹으니까 그 경험 리스트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거기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자소서를 쓸 때 딱 그것만 봐도 내가 이 경험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경험 선택하는데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꼭 쓰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빈도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 학기 뭐 한 학기 끝나면 뭐 1학기 끝나면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2학기 끝나면 한번 써보고 근데 1학기 때 썼던 거와 2학기 때 썼던 거와 같다면은 내가 한 학기 동안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별로 쓰든지 아니면 한 학기도 많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뭐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한번 써보고 2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한번 써보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쭉 해놨으면 4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것만 봐도 내 경험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데 그런 걸 해놓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이게 단지 취업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지 뭐 내가 자소서를 쓰려고 이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 하는 게 이거거든요. 구조화를 해야 돼요. 무작정 쓰면 안 돼. 무작정 쓰면은 막 글이 중구난방이 돼. 그래서 문제 분석하고 경험 선택까지는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는. 근데 요거 안 하고 그냥 써버려. 경험 선택하고. 그러면,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쓰면은. 물론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쭉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글을 구조화하고 써야 돼요. 논술을 쓸 때, 개요를 짜고 논술을 쓰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자소서를 쓸 때도 개요, 논술에 따지면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갈등 관리, 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쓰세요 라는 문항이 나왔어요. 문항은 뭐 600자 글이에요. 그러면은 600자 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게 구조화 한다고 하죠. 구조화. 그러면 처음에 뭐 첫 문단은 뭐 상황을 쓰고 상황에서는 갈등 상황이 나와야 되죠. 누구와 갈등이 있었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갈등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써야죠.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그 결과 뭐 갈등이 뭐 어떻게 해서 해결됐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뭘 느꼈고 뭘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엔 결과를 써야죠. 그래야지 글이 한 편이 쭉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서론 부분에는 주로 상황이 많이 나오고 본론 부분에는 행동이 많이 나오고 결론 부분에는 그로부터의 결과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써야지 면접관들이 보기가 편해요. 뭐 누구는 뭐 이게 너무 전형적이다, 뭐 너무 인위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써야지 면접관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나름대로 막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서 쓰면은 이게 글이 잘 안 읽혀요. 이게 익숙한 구조가 아니면. 면접관들은 그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 5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5명 거를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쓱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막 내가 심혈을 기울여 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쓱 봐도 내가 그 내용이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막 뭐 이렇게 특이하게 쓴다고 막 구조를 이상하게 써버리면 쓱 봐도 구조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세 문단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 4, 5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이건 얼마 안 걸려 작성하는데 여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내가 무슨 내용에 대해 쓸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오래 걸리지. 사실 작성하는 거는 금방 써요. 어차피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를 좀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과 그냥 무작정 하려면 이거 채우지도 못해요. 600자 쓰라고 하는데 400자밖에 못 쓰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첫 번째, 구조화. 아까 얘기했죠. 면접관들은 나는 하나 제출한 거지만 면접관들은 5명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5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4명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독성이 중요한 거예요. 면접관들이 한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내가 5명에 대해서 다 읽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읽어볼 시간이 없어. 그러면 소제목이라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소제목이 안 달려 있어. 그럼 안 볼 가능성이 커요. 소제목이라도 달아놓으면 소제목만 쭉쭉쭉쭉 봐요.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에 썼는지 감이 오거든요. 근데 소제목이 없어. 그러면 글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내용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못 보거든요. 내가 한 명 1대1로 상대하는 거면 상관없죠. 그러면 다 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막 5명, 6명 들어가는 면접도 있는데 6명 거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봐요. 그래서 꼭 소제목을 적어줘야 되고, 아까 구조화를 할 때 문단을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단 3문단으로. 그러면 각 문단별로 역할이 있어야 돼요. 이 문단은 그 갈등 상황에 대한 설명을 쓴 거예요. 그다음 이 문단은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쓴 거고, 그 다음 문단은 갈등 해결이 결과를 쓴 거고, 그 각각의 문단별로 역할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그 문단 안에서도 각 문장별로 역할이 있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역할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는 역할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단별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화를 잘 해야 되는데, 구조화는 이런 기법들이 활용할 수 있다. 기법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화가 중요하거든요. 되게 막 뜬구름을 잡아놨어. 글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 제가 각 문단별 역할이 있어야 되고 각 문단에서도 각 문장별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문장에 역할이 없어. 막 뜬구름이야 다. 그리고 앞에 문장을 또 반복해놨어 뒤에다가. 그런 것들은 다 지워버려요. 그런 거를 다 지우다 보면 남길 게 없어. 쓸 게 없어. 왜냐면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체화를 한다는 거는 고유명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숫자,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뭐 다양한 사람들, 뭐 다양한 해외 뭐 친구들, 뭐 다양한 국적의 뭐 사람들. 왜 이렇게 다양한을 써요? 다양한 세 글자잖아요. 뭐 5개국에 세 글자예요. 똑같은데 왜 다양한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호한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바꿔요. 다양한 사람들, 그럼 몇 명인지, 뭐 6명의 사람들, 뭐 다양한 국적의 나라들, 뭐 5개국의 나라들, 이런 식으로 그것만 바뀌어도 조금 구체화 되잖아요.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만 생각해 놓고 써도 구체가 돼요. 내가 뭐 봉사활동을 할 때 경험입니다. 네가 봉사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는 아니까 그냥 봉사활동을 했을 때 경험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네가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한 건지, 며칠 동안 한 건지, 하루 한 거일 수도 있고 일주일 한 거일 수도 있고 뭐 대학교 4년 내내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하루 한 거랑 4년 내내 한 거는 완전 다른 건데 그거를 포괄적으로 그냥 봉사활동을 했을 때 경험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언제 했고 어디서 했고 봉사활동을 내가 혼자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단체에 소속돼서 한 건지 뭐 대학생 봉사단에서 한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했는지 중요해요. 누구랑 했는지도 중요해요. 내가 혼자 하는 일 없다 그랬죠. 다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혼자 한 건지 둘이 한 건지 셋이 한 건지
뭐 10명의 사람과 함께 한 건지 100명의 사람과 함께 한 건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이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을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골라서 언제 뭐 얼마 동안 누구랑 했는지 뭐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쭉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항목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꼭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키워드화를 해야 돼요. 문장을 쓸 때 막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 대학생 봉사활동,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뭐 3년간 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떤 대학생 봉사단, 뭐 SK 대학생 봉사단 아니면 뭐 어떤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의 명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써요.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를 쓰는데 뭐 경영 관련 뭐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모호하게 경영 관련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과목에 수강하면서 어떤 팀 프로젝트, 내 팀 프로젝트 명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뭐 기업 분석에 관한 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팀 프로젝트 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그게 키워드화 한다는 거예요. 키워드화 하지 않으면 면접에서 이거 질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경영 관련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뭘 질문할 거야? 경영 관련 팀 프로젝트가 뭔데요? 이거부터 질문해야 돼. 질문하고 싶으면.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기업 분석에 관한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기업 분석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모호하게 써버리면 질문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본인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는 사람 관점에서 써야 돼요. 보는 사람은 누구죠? 보는 사람 면접관이죠. 면접관은 회사 대표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면접관 개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회사 대표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면접관이지만 보는 사람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관점이 아니라 보는 사람, 회사 관점에서 써야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관점에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얘기했어. 근데 듣는 사람 못 들었어. 그러면 난 얘기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는 썼어. 나는 썼는데 가독성이 안 좋아. 그래서 보는 사람 못 봤어. 그러면 안 쓴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본인의 관점.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것들이 너무 관점이 좁아요. 내 관점밖에 잘 생각을 못해. 아니 나는 썼는데 왜? 나는 말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못 들었으면 그거는 하나만한 얘기니까 보는 사람 항상 듣는 사람 관점에서 보고 듣는 사람은 회사이기 때문에 면접관이지만 면접관 회사 대표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관점에서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면접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스텝 1 문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거 한전 건데 1번 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쓰라고 했어요.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 한 문항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한 문항이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 일단은 첫 번째 능력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두 번째 노력을 써야 돼요. 세 번째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 세 번째 발휘했던 경험을 써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세 문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노력, 세 번째는 발휘했던 경험. 이렇게 써야 돼요. 이 문제 분석을 하자면 이거는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역량을 보기 위한 거고 두 번째 한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이것은 조직 이해 능력. 그냥 한전에 대해서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조직을 한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을 내가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을 통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조직이의 능력이지만 그 안에 창의력이 들어있는 거죠. 요 역시 두 개를 쓰라고 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하나, 그 다음에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이렇게 두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한 번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했던 자기개발 능력. 이 사람이 자기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개발 능력 중에 도전정신. 그 다음에 타인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수행한 경험. 나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수행한 경험이에요. 이거는 희생정신이죠. 그러면 직업윤리 중에 희생정신을 보기 위한 거예요. 직업윤리는 근로윤리하고 공동체윤리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희생정신이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정신은 직업윤리에 포함돼요.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희생정신이 꼭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분석이 끝났어. 아, 이거는 직무 수행 능력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써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한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보는 거구나. 그거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 중에서 내가 도전정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써야 되겠구나. 이거는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희생정신을 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내 경험 중에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이렇게 문제 분석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경험 리스트를 쭉 써놨어요. 그럼 그 중에서 아까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희생정신이 가장 돋보이는 경험을 찾는 거죠. 창의력 아니면 도전정신. 도전정신이 가장 돋보이는 경험을 찾는 거예요. 내 경험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경험을 찾는 거예요. 경험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경험, 내가 경험이 많아.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경험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경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회사의 미래의 인재상, 이게 미래의 인재상이거든.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남들과 어울려. 계속 강조했죠. 남들과 어울려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련이 닥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성공의 습관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미래의 인재상이에요. 그러면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여러 가지 경험 중에 나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이 안 해본 이야기,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것, 나만 해본 것을 위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해봤어. 그거 뻔한 거야. 그거 써봤자 읽히지도 않아요. 눈에 띄지도 않고. 이것도 뻔한 거 써놨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나만의 이야기, 나 혼자만 해봤어. 여기 지원자들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 나 혼자만 해봤어. 나 혼자만 그거를 썼어.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과 어울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혼자 한 거 쓰면 안 돼요. 혼자, 예를 들어 내가 혼자 제주도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6박 7일간 제주도 무전여행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쓰면은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혼자 하는 거 없기 때문에 혼자 이 사람이 뭘 잘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높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어디 무전여행을 가던 자전거 하이킹을 가던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간다는 거는 그렇다고 내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대. 그것도 혼자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 3명, 4명 이거는 혼자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을 조직해서
만약에 내가 하이킹을 가고 싶어, 자전거 하이킹을 가고 싶어. 그러면 모임을 조직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갔던 경험이 좀 더 가치 있는 경험이에요. 시련이 닥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성공의 습관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성공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일을 했으면 그걸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항상 성과를 내는 사람. 뭐 어느 공모전에 출전을 하던 뭐 디자인 대회에 출전을 하던 거기서 성과를 냈으면 내가 결과에다가 쓰기가 좋잖아요. 아,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습관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시키는 일을 잘하는 모범생 인재는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스스로 목표를 만드는 자기 일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많아야 돼요. 자기 일을 자기가 찾아서. 내가 어느 예를 들어 국토여행정 많이 쓰는데 국토여행정 그냥 있는 코스, 있는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국토여행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인원을 모집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조화를 해야 돼요. 경험 선택까지 됐어요. 그러면 구조화를 하는데 글자 수가 있어요. 회사마다. 그럼 대부분 400자, 500자, 그 다음에 600자, 800자 거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1000자 이상 쓰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엔 이런 거를 활용하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구조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을 주로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황과 행동과 결과, 순. 요거는 두 개를 묶은 거예요. 상황, 인물을 요 상황으로 묶은 거니까 요거랑 요거는 본질적으로 뭐 같아요. 근데 좀 길게 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니까 좀 길게 쓰라고 하면 이거를 따르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어떤 생각, 내가 자전거 하이킹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한 바를 써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과 어땠고 그 경험으로부터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과정을 쭉 따라서 쓰면은 글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건 사고력을 알 수가 있고 내가 계획을 한다는 거는 기획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행동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추진력을 알 수 있고 결과, 이 사람이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기왕에 했으면 성과를 내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변화. 이 경험으로부터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자전거 하이킹 사람을 모집해서 10명의 사람을 모집해서 일주일간 자전거 하이킹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했던 모습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용기를 찾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지 그 경험이 가치 있는 경험이 되겠죠. 이거를 종합을 하면 이것만 쓰면은 경험이고 요즘에 스토리를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전체를 쓰면 스토리가 돼요. 전체. 요것만 쓰면은 경험인데 전체를 쓰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얼마나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행동에는 무조건 어떻게만 나오면 돼요. 결과는 그때 느낀 점, 배운 점, 변화한 점. 뭘 느꼈고 뭘 배웠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뭘 느꼈고 뭘 배웠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를 쓰면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 기업에서 원하는 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그로부터 성과를 얻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부족해도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경험을 통해 이렇게 변화했대.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경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면 쓰지 마요. 예를 들어 뭐 전공 선택을 부모님의 뭐 권유해서 전공 선택을 하고 그래서 뭐 어느 과에 진학을 했고 막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뭐 교수님으로부터 뭐 어떤 조언을 받아서 뭘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 뭐 물론 조언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수동적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냥 들어가서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있으니까 내가 들어간 거야.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단체를 이끌었던 그리고 혼자 했던 경험 쓰지 말고 여러 사람과 함께 했던 경험을 쓰는 게 좋죠. 예시로 이런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오고 생각을 해야지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계획을 못해. 아,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계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을 먼저 나오고 이 생각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죠. 그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순으로 그냥 쭉 쓴 거예요. 어떤 상황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한 거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한 바를 이렇게 행동을 옮겼고 그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한테도 변화가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글 한 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1500자 정도 되는데 약간 긴 글을 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거는 500자인데 상황, 인물, 행동, 결과 순으로 구조화를 해서 쓴 거예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3년간 대입 수험생으로 보내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상황 딱 한 줄에 끝났죠. 임무. 오랜 수험생활로 말수도 적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해버린 성격, 동기에 비해 많은 나이가 장벽이 되어 대학생활에 완전히 물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썼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으면 계획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까지 쓰려면 너무 기니까 바로 행동이 나왔어요.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적극적인 대학생을 위해 총학생에 지원했고 축제 기획에 도전했습니다. 축제 기획에 도전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결과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동아리와의 협력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썼어요. 당시 소극적인 저에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기회이자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결과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경험으로부터 본인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썼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이랬지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화까지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야 작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작성부터 막 처음부터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작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구조화가 다 끝났어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지? 라는 구조화를 이미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구조화대로 작성을 하는 건데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으로 구성은 했어요. 근데 이거는 스토리텔링 하기 전에 쓴 거예요. 일단은 고객과의 소통, 소제목을 달았긴 달았어요. 근데 고객과의 소통, 굉장히 모호하죠. 고객과의 소통이 뭔지 알아요? 소제목만 보고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제목은 다나 많아요. 괜히 단 거야. 그 다음에 먼저 인문학으로서 부족한 기술적 지식의 함양을 위한 노력. 이 말부터 어렵잖아요. 부족한 기술적 지식의 함양을 위한 노력. 에너지 산업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뭔지도 안 나와 있고 부족한 기술적 지식이 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문장부터 되게 모호해요. 그 다음에 뭐뭐 등,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곳, 여러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부류의 고객, 다양한 니즈 충족. 이렇게 다양한을 벌써 이 500적을 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썼어요. 이러면 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써도 다양한 막 쓰면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연령대, 왜 다양한 연령대라고 해요? 뭐 60, 70대, 뭐 30, 40대 이렇게 쓰죠. 다양한 곳이 어디야? 뭐 사회복지관이야, 뭐 어딘지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왜 여러 사람들이라고 해요? 누구를 만났는지 쓰면 되지. 다양한 부류의 고객. 도대체 다양한 부류의 고객은 뭐야? 다양한 니즈 충족. 다양한 니즈 충족은 또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글이 되게 모호해진 거예요. 이게 세 개의 구조화를 하긴 했는데 글은 되게 모호하게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스토리텔링을 안 해서 그래. 이 세 개와의 연관성도 지금 없어요. 세 문단과의. 세 문단의 역할이 지금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세 가지 글을 그냥 합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니까 내가 구조화를 잘못한 거죠. 첫 문단은 뭘 쓰고 두 번째 문단 뭘 쓰고 세 번째 문단 뭘 써야지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어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캐코는 한국전력이거든요. 캐코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라고 소제목을 다뤘어요. 내가 캐코에 지원하면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알아봤다라는 의미예요. 캐코에 지원하기로 결심하고 방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했고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요. 방문했습니다. 참석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었고 함께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뭔가 생각했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에 주목했고 그래서 어떤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면서 참석하면서 뭘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면 좋은 글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세 문단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 여기부터 여기까지 셋. 세 문단으로 구분해서 캐코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구조화를 하고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쭉 되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스토리라는 거는 뭘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나오면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무르듯이 연결이 돼야죠. 다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막 다 따로따로 놀아.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이 된 게 아니죠. 이 글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한 행동인지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뭐였고 그 결과로부터 나는 뭘 배웠는지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제가 참석했던 학생이 쓴 글인데 대부분이 이렇게 써요. 이게 지금 글자 수가 많아서 이 사람은 이거 1500자 글인데 1500자 쓰라고 하니까 이게 많아 보이죠? 500자 쓰라고 해도 다 이렇게 써요. 학생들. 보여요? 그러니까 문단을 하나도 안 나눴어. 그냥 쭉 썼어. 이거 얼마나 숨막혀요. 보기만 해도. 그리고 이거 면접관이 이거 어떻게 읽어봐. 하나 읽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5개, 6개씩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냔 말이야. 최소한 문단이라도 나눠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끝나면 다음 문단으로 줄을 바꾸고 다음 문단으로 내려갔어야지. 소제목도 안 써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내 글이 안 읽히는 거예요. 면접관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으로. 그러면 1500자 글이기 때문에 500자, 500자, 500자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미제 나라 말레이시아 교환학생,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여행. 이것만 딱 봐도 아 얘는 말레이시아 교환학생을 갖고 이러한 뭐 동남아 4개국을 여행을 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글의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구성을 해야지 내가 이 한 가지 글이 짜임새가 있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독성이 좋아져요. 문제를 3개를 줬어요. 도전적인 목표 세우고 목표 달성을 경험 쓰라고 했지만 그 밑에 소 문제로 세운 시기와 이유, 달성을 위한 노력, 결과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써준 거예요. 목표를 세운 시기와 이유. 첫 번째 문장은 문단은 시기와 이유를 쓴 거고, 두 번째 문단은 노력을 쓴 거고, 세 번째 문단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면접관이야. 나는 결과만 보고 싶어. 그러면 위에 거는 안 봐도 되고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구조화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써버렸어. 그러면 내가 결과만 보고 싶어도 글을 다 찾아봐야 돼. 이게 결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막 찾아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문단은 나누고 600자 글이라면 200자, 200자, 200자 이렇게 세 문단 나누고 이거는 1500자 아니라 1000자네요. 1000자 글이니까 300자, 300자, 300자 이렇게 최소한 문단을 구성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소제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미사자는 새끼를 절벽으로 던진다가 소제목이에요. 어미사자는 새끼를 절벽으로 던진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어미사자를 새끼를 절벽으로 던진대. 일단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조직원을 리더로 만드는 리더래. 이것도 모르겠어. 이건 소제목도 안 썼고 이거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래. 소제목을 달았긴 달았는데 소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소제목 쓰나 마나 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면접관인데 그러면 소제목만 쭉 보는 거예요. 그냥 가장 심혈을 기울인 목표 쓰라고 했는데 어미사자는 새끼를 절벽으로 던진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봐요. 그냥 그 밑으로 내려갔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했던 경험 쓰라고 했는데 조직원을 리더로 만드는 리더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제목을 썼지만 쓰나 마나한 소제목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하거나 뭐 사자성어를 쓰거나 막 속담을 쓰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소제목만 봐도 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세요. 아까 어미사자는 새끼를 절벽으로 던진다라는 소제목이었어요. 이게. 일본 유학 1년 만에 통역 도전. 소제목만 봐도 일본 유학을 갔는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통역에 도전하게 되었구나 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내용을 안 보더라도 이 소제목만 보고도 글의 내용을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개의 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두 번째는 환우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 이거 나에게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했던 경험을 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뭐 헌혈을 많이 했나 보다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에너지 절약 정책 벤치마킹. 아까 일본에 이 사람이 일본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벤치마킹 하겠다. 일본에서 자기가 봤던 것들에 대해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증대에서 수요 절감의 전력 정책으로. 뭐 한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 대충 거기 면접관들은 실무자들이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제목만 봤어. 내용 하나도 안 봤잖아요. 소제목만 딱 봤어. 그래도 사수서 한 편의 저서가 이 사람 무슨 내용을 썼구나. 대충 감이 와야 돼요. 근데 막 아까 같이 뭐 어미사자는 새끼를 절벽으로 던진다. 뭐 조직원을 리더로 만드는 리더. 막 이런 식의 비유를 막 뭐 나무를 보지 말고 뭐 숲을 보라. 뭐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글의 내용을 모르겠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유를 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글에 썼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돼요. 소제목은 기사로 따지면 헤드라인에 해당돼요. 헤드라인이 막 이상한 비유를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딱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잖아요. 헤드라인은. 그래서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보고 기사를 볼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자소서는 소제목을 보고 그 글을 볼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소제목을 막 이상한 비유, 뭐 서점에서 나오는 막 이런 에세이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제목들 막 이상한 제목들을 막 따라해요.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이거는 논설문이라니까요. 논설문에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4가지 스텝 아까 처음 화면으로 들어가서 4가지 스텝 문제 분석, 경험 선택, 구조화, 작성 작성을 하고 태고를 꼭 해야 돼요. 태고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막 한글로 작성은 물결 표시 나오잖아요. 그거 뭔가 문법이 틀렸거나 맞춤법이 틀렸거나 하는 내용이니까 꼭 태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구체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글이 나오려면 500자 글에 딱 500자를 쓰면 안 돼요. 500자 글이라면 내가 초안을 작성할 때는 500자 글이라면 대충 한 700자, 800자는 써야 돼요. 초안은. 700자, 800자 거의 한 1.5배는 써야 돼요. 1.5배 정도 써놓고 그 다음에 태고를 하면서 아 이거는 불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 조금씩 빼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을 약간 추격을 하고 압축을 하고 해서 500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용이 구체화가 되고 내용이 좀 있어요. 최소한 1.5배 정도 초안 작성할 때는 1.5배 정도 작성을 하고 예를 들어 뭐 TV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할 때도 1시간짜리를 만드는데 뭐 4시간, 5시간을 찍고서 뭐 어느 프로그램은 뭐 하루 종일 24시간을 찍고서 1시간짜리로 만들잖아요. 그래야지 다 재밌는 내용만 낼 수 있으니까 자소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진짜 있겠으면 처음부터 딱 써야지 그렇게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내용 다 쭉 써놓고 그 다음에 태고를 하면서 아, 이 내용은 필요 없다 하는 내용은 빼버리고 해서 글자 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글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딱 4가지 요것만 딱 지키고 이 내용만 딱 지켜도 어느 정도 진짜 얘는 안 되겠다 이 정도의 자소서는 걸리지 않아요. 자소서를 읽다 보면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썼는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도 기본은 되니까 내용은 어쩔 수 없어요. 내용은 내가 경험이 미천한데 미천한 경험 갖고 어떻게 이렇게 부풀려서 쓰겠어요. 그렇지만 뭐 미천한 경험이라도 딱 구조화해서 쓰고 딱 알아보기 쉽게 쓰면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은 그래도 글은 쓸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은 드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강은 여기서 마치고 3강에서는 실제적으로 책에서 내었던 사례들 책에 440개의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대표적인 사례들을 뽑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